성경에 보면 건강한 결혼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성경 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건강한 결혼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결혼의 만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여기 누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자, 좀 이따 공부하겠어요. 남자 얘기가 자꾸 나오네.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더불어 무엇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것이 결혼의 세 가지 단계가 바로 그 성경 한 절에 다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무엇하는 게 필요합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 떠나는 과정이 그것을 소위 리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어떠한 면에서 부모를 떠나야 될까요? 자, 먼저 왜 남자들로 하여금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니고 왜 남자들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예? 무엇하니까? 독립해야 되니까. 남자가 새로 생기는 새 가정의 주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계의 우선권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로 이루어진 결혼의 관계의 주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우선권이, 관계의 우선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남자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면에서 떠나야 될까요? 부모를 완전히 배척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떠나야 될까요? 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컨트롤하죠. 경제적으로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되게 만들므로써 컨트롤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는 이 청년이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다 마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게 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참 얘기를 다시 돌려가면 의사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머님이 도와주면서 그 가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의 끈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로 하여금 제가 상담을 찾아왔을 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에게 받는, 아버지에게 받는 경제적인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이 남성이 못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일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목사님, 제가 생전 처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나만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남자가 됐다는 그런 벅찬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제 마침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프로바이드 한다, 제공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한 남모르는 보람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되죠. 또 신앙적으로 떠나야 돼요.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떠나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역기능적인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성장기 시절에 생긴 역기능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와 아픔들을 떨쳐버려야만 건강한 결혼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성장기의 상처는 결혼의 상처로 어떻게 될까요?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과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날 성장기 시절에 생긴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이런 과정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이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떠나지 못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 여기 남녀의 차이점 가운데 세 번째 요소가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는 두뇌 구조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여는 열쇠와 언어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 드렸죠? 이제 세 번째로는 성장기 시절에서 받은 상처들로 자라나지 못한 정체된 자아의 다른 국면들이 있음을 이해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장기 시절에 상처가 너무 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기를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성장하다가 스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스톡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Everybody has their own stuck point. 누구든지 성장기 시절에 스톡 포인트들이 있어요.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스톡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런 스톡 포인트에 소위 영어로 스톡되면 거기에 완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어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는 될지언정 맨이 되지 못하고 피메일은 될지언정 정말 워먼이 되지 못하는 성인이 되지 못하는 여자가 될 수는 여성이 될 수는 있지만 여자가 되지 못하고 남성이 될 수는 있지만 남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스톡 포인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APA 유명한 심리학 저널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우리를 돌보아주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의식을 키우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험프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공헌을 많이 이루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는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우울증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학정신 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로 평생을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나됨에 대한 가치의식은 아무리 외적인 성취를 많이 이룬다 할지라도 해소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의 진정한 가치의식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부터 생기는데 바로 나와 너의 그 관계의 초석은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도 뭐 나이 들어서 이제 떠나면 되지 뭐 내 개인 생활 누리면 되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톱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상처가 평생을 두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결혼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자녀들과의 관계의 상처로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된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상담을 해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UC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UC 버클리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이고 어머님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아주 공부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법학을 졸업하고 그 외에 법학도들이 시험을 보는 게 바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바.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 나이가 35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의 어떤 회사에서 그냥 임시 직원으로 전화 받고 리셉셔니스트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랑 연결이 돼서 상담을 오게 됐어요.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벌써 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당혹감, 당황감, 부끄러운 감정 그런 것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 속에는 벌써 어떤 증오심 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망울 한 구석에는 슬픔의 그런 어떤 그늘진 모습들이 잔뜩 서려 있었어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알 것 같아. 나 닉셀이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뭔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얘기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와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엄마하고 시장을 갔다 와서 엄마를 도와주고 이제 시장 바구니를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젓가락을 갖다가 상에 놔두면서 야 너는 젓가락도 안 넣고 뭐 반찬도 안 넣고 밥 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는 딸을 향한 증오심이 있고 딸은 엄마를 향한 증오심이 있으면서 그 35살 된 지성인의 여인이 엄마의 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를 얘기하면서 벌써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한 3개월의 상담을 거치면서 이 여인이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고 엄마의 관계가 치유되면서 얼마 전에 샌디에고 쪽에 변호사 어시스턴트로 일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터뷰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나의 자아의식은 self identity는 우리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의식이 없게 될 때 자아의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significant other,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we identity equals with self identity. 우리 의식이 나에 대한 자아의식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나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돌봄을 받게 되면은 돌봄을 받으면서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식을 느낍니다. 이것은 다 감정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내가 기저귀가 젖었을 때 응앙하고 울 때 말이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면 뽀송뽀송한 기저귀가 내 피부에 와닿으면서 아 누가 나를 돌보는구나. 누가 나를 테이크케어를 하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똥을 싸고 젖은 기저귀가 있는데도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냐고 밤에 배가 고파서 울었는데도 정말 밥을 먹여주지 아니하고 젖을 먹여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nobody cares.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되는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두뇌에는 네 부분의 두뇌의 부분이 있는데 첫째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자리는 두뇌의 앞부분인데 그 두뇌의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뇌가 있는데 감성뇌가 두뇌의 가운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이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뭐 몸의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그 부분이 뇌관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바로 뇌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소뇌라고도 하고 숨골이라고 하는데 이 숨골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건데 사람이 목이 끊어져서 죽었다. 목이 다쳐서 죽었다 했을 때 숨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숨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다하는 건 뭡니까? 목숨은 요 손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전두엽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감성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뇌관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이 뇌의 네 가지 부분 가운데서 가장 가장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감성뇌 안에 있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감성뇌의 중심에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과 저가 엄마 아버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4개월에서 6개월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이의 감성뇌, 그 림빅 시스템 속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게 되면 그 증오심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 안에 있을 때에 산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돼요. 해피해야 돼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임신하셨어요? 찬양하시고 해피하시니까 아마 베이비도 해피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를 많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그걸 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꼭 하세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분노로 가득 차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앵글성. 자,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빠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시다. 당신 뭐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말이죠. 화를 내고 서로 싸움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의 소위 정서의 하드디스크 속에 아빠의 소리치는 소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느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나 저 소리 싫어. 나 저 소리 싫어. 그러면 태어나면서 아빠가 소위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싫은 겁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소리가 기록된 그 소리가 트리거되고 자극이 되면은 내 속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앵거가,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에 엄마 아버지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정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시면 충고 한 가지 있어요. 하니문 베이비 낳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니문 베이비 여기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결혼해서 하니문 베이비? 하니문 베이비 있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첫째 아이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도 큽니다, 여러분. 그것도 되게 큰 사람 된 사람들은 다 첫째들이야. 왜? 첫째들이 크게 돼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크거든요. 그 PhD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이들이에요. 저도 첫째.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프루브 하기 위해서. 그 첫째 아이들이 대개 부모님들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서 용납받지 못한 자아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들이 안간 힘을 씁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적어도 물론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바디에 니드가 있긴 하지만은 제 추천에 의하면 적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는 부부가 반딩할 수 있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완전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진정한 만남을 갖고 서로 막 오늘 좋았다 내일 싫어지고 그 다음에 며칠 또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교회 가다가 또 싸워가지고 가버리고 뭐 이런 그 같은 플럭추에이트 하는 말이죠. 그런 긴장된 순간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는 분명코 앵자이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정도는 부부가 완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정말 아이들을 안정한 정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림빅 시스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다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요. 부부가 시큰 싸우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태어난 아이하고도 이제 계속 또 싸우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나무가 태어나고 슬픔을 심으면 슬픔의 나무가 태어나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림빅 시스템의 그런 모든 정서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사람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얼굴 표정만 어떻게 해도 화가 나, 그냥. 그걸 우리는 anger self라고 그것을 과민한 자아라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방아쇠가 잡아당겨져 있는 상태야. 조금만 흔들려도 빵 하는 거야. 이렇게 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irritate 돼 있죠. 항상 조급하고 항상 짜증스럽고 항상 괴롭고 항상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이런 자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치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It's fixable. 그 무슨 말입니까? It's fixable.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야로 그 아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몇 인치가 될까요? 15인치. 15인치의 거리가 아이의 눈과 아이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엄마와 더불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반딩을 가지세요. 간호원이 와서 아이를 뺏어가면 아니에요. 이 아이 내가 봐야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반딩을 이거 심리학적으로 다 연구조사해서 결과 나온 것들이에요.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꼭 엄마가 데리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이에게 젖을 줬는데 아이가 젖을 안 빨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꾸 체력이
예? 체중이 줄고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의 눈과 마주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의 눈이 엄마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15인치의 거리에 있는데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갖게 되면서 엄마의 눈망울과 아이의 눈망울이 맞칠 때 아이는 나는 잃어버린 자아가 아니야. 나는 소속감이 있어. 나는 엄마에게 속해 있어. 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는데 엄마가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할 때에는 아이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허감과 방황하는 의식이 그 어린 아이의 시절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공허한 자아가 되고 공허한 자아가 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자아는 10중 8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이 사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만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결연감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빠만이 줄 수 있는 결연감이 있습니다.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결연감은 아이에게 따스함을 제공해주고 따스함, 포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는 젖을 주신 거예요. 예? 남자들에게는 젖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밋밋하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젖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 더불어 접하면서 그 부드러움에 접하면서 포근함과 소속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빠들이 아이를 안으면 애가 울죠. 왜? 너무 꽉 안아가지고. 또 어색하게 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는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에는 아이가 포근함을 느끼지만 아빠가 아이를 안을 때에는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security.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이 따로 있고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이 따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빠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목회 가운데 하나가 male valida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딸에게는 아빠가 제일 먼저 만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아빠이기에 앞서서 남자인 아빠가 그 딸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딸아이는 남자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다루는 걸 보니 나는 참 가치 있는 여자야. 아빠가 딸아이가 자랄 때 너는 이쁜 아이야. 너는 참 you're beautiful.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딸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느끼게 되는데 유명한 심리학 연구 저널의 결과에 의하면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소위 남자가 줄 수 있는 male validation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여자아이들의 경우가 여자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성적으로 문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버지에게서만이 받을 수 있는 male validation을 받은 아이들보다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75%가 높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그런 male validation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 멋진 남자가 나타나가지고선 I lov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냥 혹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빠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male validation, 또 딸들에게 줄 수 있는 male validation, 아들에게 줄 수 있는 male validation. 너는 내 아들이야.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대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엄마가 아빠의 역할까지 하면서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사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특별히 그 흑인 가정들을 보면은 블랙 아메리칸 패밀리들을 보면 아빠가 없는 가정이 75%가 넘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more than 75%.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male validation을 받지 못하면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깨닫지 못하면서 방황하게 돼요. 저도 지난날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제가 30대가 돼서 이제 플로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데도 아버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예.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고 또 아버지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정, 또 더 나아가서 제가 파이오니어 철치 어딥니까?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교회에 가면 젊은 아이들이 서로 인사하고 아버지들과 만나서 안식일에 인사하고 허그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첫째 아이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아주 엄한 교육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칭찬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자신이 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한 10여 년 전입니다. 한국으로 나오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 아버지하고 꼭 허그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어디에서요? 비행기 안에서 변속관에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와 허그하는 연습을 했어요. 30이 넘은 남자가 아버지와 더불어 결연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남자아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의 욕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허그를 해요. 이제 한국에 딱 김포공항이죠. 그때 내려가지고선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으로 허그를 계속 연상하면서 멋지게 동생들 앞에서 한번 아버지의 허그를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아버님과 가까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허그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벌써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악수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용인 거기 가가지고선 또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찍고 아버지와 더불어 허그를 하면서 피부 접촉을 나누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저에게 컸던 거예요. 지난날을 회고해 보니까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성장했지만은 아버지와 나는 피부 접촉은 딱 두 가지. 매 맞을 때, 또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줄 때. 예? 그래서 허그를 하고 싶었어요. 때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미국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몰고 3,000마일을 달려가지고 저기 캐나다의 밴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캐나다의 밴프 가보신 적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자연의 절경입니다. 침엽수림이 있고 그 위로는 만년설이 있고 그 밑으로는 도도의 얼음 녹은 물들이 흘러가고 그 천연의 조화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구경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밴프 그 공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럭키 산맥이 있는 공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어요. 서늘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탁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없고 저희 아버님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다. 이때 아버지와 한번 허그를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면 제가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님 허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풀러 가더니 좀 이상해졌구나. 그 저희 아버님이 유머가 많아요. 그래? 돈 안 드는 건데 하자.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캐나다 밴프 산 꼭대기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허그를 했어요. 아버님의 든든한 그 장부의 그 체온에 제 자신이 감추어지고 접촉이 되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또 저한테 그래 me too 사랑한다고 아버님도 얘기하고 그때 처음 아버지하고 저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항에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30분에 가는 그 거리에 제가 아버님한테 질문했어요. 아버지, 그래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이 어떠셨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그때만 해도 16년이 훨씬 지난 때였지만은 그런 아픔의 사정들을 전혀 나누지 않았었어요. 그때 처음 저희 아버님이 그래 네 어머니가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 그런 아버지와의 교감을 가지면서 그런 교감의 경험 속에서 지난날의 공허감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처럼 나의 자아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이제 패런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우리가 서베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함께 상처난 자아를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